자,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문제 계속 한번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박스 문제가 되는데, 이 박스 해석하는 문제죠. 자, 우선은 틀린 것을 묻는 건데, 단 거기 호황과 불황의 확률은 같다고 했다는 것은 호황이 몇 프로? 50%, 불황도 50%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이 기대 수익률부터 한번 구해보면은, 자, A. 자, 자산 A의 기대 수익률은 얼마냐? 자, 자산 A의 기대 수익률. 작년 시험에는 또 기대 수익률 계산 문제가 출제를 했었습니다. 자, 호황일 때 몇 프로죠? 8%. 자, 호황일 때 우리가 8%의 기대 수익률이고, 불황일 때는 4%의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호황과 불황의 확률은 같다는 얘기죠. 자, 이 말은 무슨 얘기죠? 전체 100%에서 호황은 몇 프로? 50%. 불황도 몇 프로? 50%. 그래서 0.5가 들어오면 되겠죠. 자, 0.5 반을 주어질 때는 두 개를 더해서 반 나눠주면 돼요. 12%를 반 나눠주니까 몇 프로냐면은 6%가 돼요. 자, A의 기대 수익률은 6%가 됩니다. 그럼 B는? 자, B의 기대 수익률은 호황일 때 12%, 불황일 때 10%. 요 두 개에 얼마? 22%에 반하니까 몇 프로? 11%. 이렇게 나오겠죠. 자, C일 때는, C일 때 기대 수익률은 우리가 호황일 때 16%, 불황일 때 10%, 또 요 두 개 더해준 26%에 0.5니까 반이니까 얼마? 13%가 되죠. 자, 이제 기대 수익률 구했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 보시면은 기대 수익률은 자산 C가 13%로 가장 낮고 자산 A가 6%로 가장 낮습니다. 1번은 맞는 지문. 2번 합리적 투자자라면, 합리적 투자자는 누구? 오염 회피적 투자자. 자, 합리적 투자자는 오염 회피적 투자자인데, 자산 A와 자산 B 중에서 우리는 자산 B를 투자 안으로 선택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A와 B를 이제 묻는 거죠. A와 B. 자, 위험은 어떻게 돼요? 자, 기대 수익률은, 자, 기대 수익률을 A와 B를 보는데, 문제는 뭐가 작죠? A가 작아요. 이때 표준 편차. 자, 표준 편차 위험은 A와 B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냐? 이걸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합리적 투자자, 위험 회피적 투자자는 기대 수익률이 동일할 때는 위험이 낮은 걸 선택하고, 오염이 동일할 때는 기대 수익률이 높은 걸 선택합니다. 자, 여기서 요걸 따집니다. 호황, 이게 50% 주어졌을 때, 호황, 불황의 수익률 차이 몇 프로? 요거 4%. 여기도 몇 프로? 호황, 불황의 차이 몇 프로? 2%. 여기도 몇 프로? 6%. 이렇게 주어졌죠. 아, 여기 10%가 아니라 8%네요. 8%면 얼마? 10이 돼. 자, 이렇게 주어졌는데, 문제는 여기는 몇 프로다? 여기도 4%. 자, 그러면 요 호황과 불황의 수익률의 차이가 위험이에요. 위험. 이 차이가, 호황, 불황 수익률의 차이가 클수록 위험도 크다. 그럼 여기 4% 같으면 위험은 뭐가 돼? 같고, 6%니까 위험은 크다. 그러면은 지금 A와 B는 뭐가 돼? 4%에서 위험이 뭐다? 같다. 그럼 위험이 동일할 때는 기대 수익률이 뭐? 위험이 동일할 때는 기대 수익률이 높은 뭐를 선택? B를 선택. 예? 자, 요 얘기죠. 여기 2번 설명. 3번
평균 분산 지배의 원리에 의하면은, 자, 3번 평균 분산 지배의 원리에 하면 B와 C를 묻는 건데, 우선은 뭐가 된다? B는 C보다 기대 수익률이 낮고, 또 위험도 어디가? 여기 차이가 4%, 6%니까 B가 또 위험도 낮아요. 자, 이 경우에는 지배의 원리를 적용하기 어렵다. B가 C보다 기대 수익률도 낮고 위험도 낮을 경우에는 지배의 원리를 적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B를 선택할 수도 있고 C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3번에 C가 B를 지배한다 하면 안 돼요. 지배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 정답입니다. 자, 4번을 보면 자산 B에 있어서의 변동계수. 자, 변동계수를 다른 말로 변이계수라고 그래요. 자, 변동계수를 뭐라고 한다? 변이계수. 자, 변이계수는 이 기대 수익률 1%당 이 위험 및 표준 편차가 차지하는 비중인데, 기대 수익률 얼마? B는 10%. 자, B는 우리가 10%가 우선 나왔어요. 그러면 분산은, 자, B의 분산은 호황일 때 기대 수익률, 호황일 때 수익률 12%에서 평균 몇 프로? 10%. 이 평균을 뺀 거죠. 이게 바로 편차입니다. 호황일 때 예상 수익률에서 평균인 기대 수익률을 뺀 요 편차를 제곱하고, 그리고 호황일 때 0.5를 곱해주면 호황일 경우에 분산. 불황일 경우에 몇 프로? 8%죠. 8%에서 기대 수익률 몇 프로? 10%를 빼죠. 요걸 편차를 제곱해서 또 0.5를 곱해주면 불황일 경우에 분산. 더해주면은 전체 분산. 그럼 몇 프로죠? 2%의 제곱 곱하기 0.5. 이것도 2% 제곱 곱하기 0.5가 두 개 있으니까 1을 곱해주면 되는데, 이 값은 1이죠. 0.5에 1을 곱하면 1이니까 뭐가 나온다? 2%의 제곱이 돼요. 자, 그럼 표준 편차는? 자, 표준 편차는 이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 돼요. 그래서 분산 2%의 제곱이 되는데, 이 제곱과 루트가 없어져서 몇 프로냐면 2%입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는 2%가 돼요. 그럼 10분의 2니까 얼마? 0.2. 요게 4번 설명. 변이계수관은. 자, 5번. 자산 C가 다른 자산 A, B에 비해서 위험이 몇 프로? 여기 4%인데 여기 6%니까 위험이 C가 크죠. 그래서 5번. 자산 C가 다른 A, B에 비해서 위험이 높다. 맞는 지문.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이렇게 표를 가지고 또 해석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65번 문제로 갑니다.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인데, 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도 우리 4번 우리가 출제를 계산 문제로 했어요. 이 표를 이용한 문제죠. 자, 다음과 같은 확률 분포를 가지는 두 부동산이 있다. 두 부동산 A, B에 각각 몇 프로? 50%씩 투자를 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인데, 자,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구하려면요, 우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이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구해야 된다. 자, A는 얼마? A, 호황일 때. 자, 호황일 때 A의 기대 수익률 몇 프로? 40%. 호황일 때 40%. 자, 불황일 때는 얼마? 마이너스 5% 주어졌죠. 자, 그런데 여기 확률이라 하죠. 확률은 전체 100%에서 몇 프로 차지? 60%. 불확률 확률은 전체 100%에서 몇 프로? 40%가 차지. 그럼 이게 0.6이니까 얼마죠? 0.6, 64, 24. 24%에다가 여기는 0.4니까 마이너스 2% 해줬더니 22%. 자, A의 기대 수익률은 22%. 자, 그럼 B는? 자, B의 기대 수익률은 호황일 때 몇 프로?
15%. 불황일 때는 20%가 되겠죠. 자, 이때 여기 0.6이고 여기 0.4죠. 여기 몇 프로? 9%, 8%. 9%와 8% 더해줬더니 몇 프로가 된다? 17%가 되죠. 자, 그러면은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나왔죠. 그러면은 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자,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 자, A의 기대 수익률에다가 B의 기대 수익률. 자, A, B 기대 수익률의 가중치를 곱해야 되는데 얼마? 전체 100%에서 몇 프로를? 50%. 자, 100%에서 A에 50% 투자하고 또 B도 전체 100%에서 몇 프로 투자? 50% 투자했죠. 이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상대적 투자 비중. 이 가중치인 상대적 투자 비중을 곱해주는 거죠. 이 상대적 투자 비중을 가중치를 곱해서 이제 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얼마죠? 0.5잖아요. 그럼 0.5, 0.5일 때 두 개 더해요. 두 개 돼서 반. 39%의 반. 39%의 반이니까 19.5%. 19.5%가 구하고자 하는 답. 4번 정답. 자,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구하는 거 하나 또 확인했습니다. 자, 66번 문제로 갑니다. 자, 또 포트폴리오 이론인데 틀린 것은 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도 회피할 수 없다. 자, 체계적 밑줄 긋고 맨 끝에 없다의 동그라미. 여러분, 분산 투자를 통해서도 제거, 회피할 수 없는 위험이 체계적 위험이야. 맞는 지문이죠. 2번, 위험과 수익은 상충관계에 있다. 여러분, 상충관계가 뭐예요? 상쇄관계란 얘기예요. 위험이 높으면 수익도 높죠. 그럼 그 두 개가 상충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효율적 투자선 우하향이 아니라 뭐죠? 우상향한다. 자, 위험. 자, 위험 기대 수익률 평면에서 이 얘기죠. 여기 효율적 뭐다? 프론티어. 자, 효율적 프론티어를 효율적 뭘로? 투자선인데 이게 우상향한다. 오른쪽 위로 올라가죠. 우상향. 여러분, 우하향이 아니라 우상향한다. 예? 우상향한다. 요 밑에만 선택이 가능하죠. 자, 그럼 우상향하는 이유 우리 저번 주에 배우셨잖아요. 문제 풀면서 우상향하는 이유는 자, 여러분 주어진 위험에서 이 최고의 기대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인데 이 전보다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더 부담을 해야 된다. 네, 우상향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2번 정답. 3번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투자선의 접점의 동그라미. 이 얘기죠. 이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뭐죠? 무차별 곡선과 요 효율적 프론티어가 여기 접하는 점. 이 접점에서 투자자의 기대의 효용을 극대화시켜주는 뭐가 나온다? 최적 포트폴리오가 결정이 되죠. 최적 포트폴리오가 결정된다. 뭐 하는 점에서? 접하는 점. 만나는 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요건 만나는 점이잖아요. 만나는 점이 아니라 접점입니다. 그래야 만족이 극대화됩니다. 자, 우선 3번 맞고 4번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 부동산의 특성으로 야기되며 분산 투자 등을 통해서 회피할 수 있다. 자, 비체계적 밑줄 맨 끝에 있다의 동그라미. 그러니까 1번, 4번 지문을 좀 주의해야겠죠. 자, 5번 포트폴리오 구성자산의 수익률 간 상관계수가 나오는데 자, 상관계수는 무슨 값? 우리는 마이너스. 자, 이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값인데 플러스 1일 때는 뭐죠? 완전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죠. 여기서는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여도 피할 수 있는 위험인 비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불가능하다. 자, 제거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염, 분산 효과는 전혀 없다. 자, 마이너스 1일 때는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로서 여기서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구성 비율을 조정을 해주면은 피할 수 있는 위험인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갈수록 좋아요? 플러스 1보다 마이너스 1 쪽으로 갈수록 좋죠. 그래서 어디가 마이너스 1인 경우가 플러스 1에 비해서 뭐가 더 크다? 오염 분산 효과가 더 크다. 이쪽으로 갈수록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염 분산 효과를 다른 말로 포트폴리오 효과입니다. 오염 분산 효과, 포트폴리오 효과가 이쪽으로 갈수록 크다는 거죠. 그래서 5번 맞는 질문 되겠습니다. 자, 67번 문제로 갑니다. 자, 화폐 시간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드는 것은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의 뭐다? 역수 3개는 잘 기억해야겠죠. 1번 맞고 2번 원리금 균등인데 원리금의 밑줄. 항상 여러분 우리 29회 시험에는요. 이걸 원금으로 출제했잖아요. 원리금을 원금으로 출제했어요. 29회는. 그래서 여러분이 요 2번 지문은요. 26회, 29회, 30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잖아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있어서 주택저당대출을 받은 우리 경우에 주택저당대출에 있어서 매기간 원리금 상환액을 구할 때는 뭐를 이용한다? 저당 상수를 활용할 수 있죠. 대출금에 뭐를? 저당 상수를 곱해주죠. 저당 상수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그게 2번 설명. 3번 2번은 작년에도 출제했었죠. 자, 3번 5년 후에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 3억 원을 만든다. 자, 여러분이 5년 후에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 우리가 3억 원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매월 말 불입을 해야 될 뭐를 구한다? 적금액. 자, 매월 말 불입을 해야 될 적금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를 곱해준다? 감채 기금 개수를 곱해준다. 감채 또 기금 개수를 곱해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 거기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가 아니라 감채 기금 개수를 곱합니다. 3번 틀린 지문이 되겠죠. 5번 매월 말 50만 원씩 5년간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료 수입의 현재 가치. 자, 여러분 임대료 수입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죠. 매월 말 50만 원씩 받는데 이것이 현재 일시불 얼마냐. 자, 임대료 수입의 현재 가치. 현재 어떻게 돼? 일시불로 받는 금액이 얼마냐. 자, 매월 50만 원씩 받는데 이거 50만 원이 5년 동안 받는 것이 현재 일시불 얼마냐 묻는 거죠. 현재 일시불 얼마를 물을 때는 뭐를 곱해줘야 된다? 연금의 현가 개수를 곱해주죠. 자, 연금의 현가 개수는 뭐와 역수관계? 저당 상수와 역수관계. 그래서 연금의 현가 개수는 저당 상수의 역수. 저당 상수 역수 밑줄 긋고 저당 상수 역수는 뭐다? 연금의 현가 개수를 말합니다. 자, 5번 연금의 현가 개수는 미상환 대출 잔액. 자, 여러분, 자, 미상환 대출 잔액. 자, 중도에 주택을 처분할 때 미상환된 원금은 얼마냐? 이것은
매기간 원리금 상환액에 뭐를 곱해준다? 연금의 현가 개수를 곱해주죠. 자, 연금의 현가 개수를 곱해주는데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중도 상환 시점에서 만기까지 남아있는 기간, 중도 상환 시점에서 만기까지 남아있는 요걸 곱해주면은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연금의 현가계수 활용하죠.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68번 문제로 갑니다. 자, 틀린 걸 문제. 이자율이 연 10%일 때 10년 후에 10억 원을 만들다. 자, 여러분 10년 후에 10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매 기간 적립을 해야 될 액수가 얼마냐? 자, 여러분 매 기간 적립을 해야 될 액수, 적립금 얼마냐? 구하기 위해서는 뭐를 곱해준다? 감채 기금 개수를 곱해주면 돼. 자, 감채 기금 개수를 곱해주면 되는데 이 감채 기금 개수는 뭐? 우리 연금의 내가 개수와 서로 어떤 관계? 역수 관계. 그러니까 연금의 내가 개수분의 1이 되겠죠. 역수 관계니까. 그래서 1번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2번 이자율이 연 5%이고 기간이 30년일 때 매년 1,000만 원씩 발생되는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한다. 자,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어떻게 되죠? 자,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매년 발생하는 연금 1,000만 원에 뭐를 곱해줘요? 연금일 때는 뭐를? 연금일 땐 연금이 나오고 현재 가치일 때는 뭘로? 현재 가치 개수를 곱해주면 되죠. 자, 이 현재 가치 개수를 우선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2번 틀린 지문이죠. 감채기금 개수 역수는 연금의 뭐다? 내가 개수야. 감채기금 개수는 연금의 내가 개수. 틀린 지문이지. 뭐를 곱해줘야 된다? 연금의 현가 개수 곱해줘야지. 자, 세 번째. 현재 3억 원인 토지가 있다. 자, 여러분 현재 이 3억 원인 토지가 있는데 그 매년 3%씩 지가가 상승한다. 1 플러스 0.03이죠. 지가가 상승을 하는데 5년 후에 얼마가 되냐? 자, 현재 3억 원인 토지가 5년 후에 얼마가 되느냐? 5년 후에 토지 가격 얼마냐? 구해줄 때는 요걸 곱해주면 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죠? 이것을 1 플러스 0.03의 5승 이것을 전문용어로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 또는 일시불의 내가계수,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 일시불의 내가계수를 사용하죠. 자, 그럼 시험 문제는 이런 게 중요하죠. 뭐 요게 일시불의 내가계수니까 요 0.03은 이자율이죠. 요 이자율 R, 이자율이 오른다. 뭐 3%에서 뭐 5% 오르면요. 이게 위에 기간이니까 여기 오르게 되면 이자율이 상승하면요. 일시불의 내가계수도 뭐 한다? 상승해. 네, 이걸 우선 중요하거든요. 좀 확인 좀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수익환원법의 인도운적 근거가 되고 저당 잔금액은 뭐죠? 미상환 대출 잔액이에요. 저당 잔금액, 미상환 대출 잔액을 찾을 때 적용되는 금융계수는 뭐를 이용한다? 미상환 대출 잔액을 할 때 뭐 연금의 현가계수를 이용하죠. 연금의 현가계수. 4번 맞는 지문이고 5번 원리금의 밑줄,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매기 상환할 금액을 구할 때 적용되는 자본환원계수는 뭐다? 저당 상수. 요거죠. 1번 설명이죠. 자, 69번 또 틀린 건 은행으로부터 주택 구입자금을 또 원리금 밑줄,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대출한 가구가 매월 상환할 원리금을 계산하는 경우, 이렇게 매월 상환할 원리금을 계산할 때는 뭐를 활용? 저당 상수를 사용한다. 저당 상수가 포인트. 맞는 지문. 자, 요 2번은 요거죠.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는 이자율이 뭐? 상승할수록 뭔다? 커진다. 2번은 요 지문이에요. 자, 3번.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와 저당 상수는 역수관계. 요거 작년에 출제했습니다. 3번은. 4번.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와 감채기금 계수는 또 어떤 관계? 역수관계가 되죠. 요건 또 29회 시험에 또 중요하죠. 자, 5번. 3년 후에 주택 자금 5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매기가 납입을 해야 할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뭐를 사용한다? 감채 기금 개수를 사용하죠. 그래서 5번 정답이죠. 자, 3년 후에 얼마? 3년 후에 5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매기가 납입을 해야 될 금액, 매기가 납입을 해야 될 금액, 적립금, 적금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를 이용한다? 감채 기금 개수를 이용해야 돼. 감채. 그래서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0번 문제 갑니다. 자, 여러분 일시불의 현가 계수는 어떤 거예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는 어떤 거?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죠. 뭐의 역수? 일시불의 내가 계수의 역수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R, 할인율, R이 크면 어떻게 돼? 분모가 점점 커지면 전체 값은 작아지죠. 할인율이 크면 일시불의 현가 개수는 뭐한다? 작아진다. 요 지문 작년 시험에 출제했었죠. 예? 할인율이 높으면 일시불의 현가 개수는 작아진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지문들이 우리가 확인 좀 해두셔야죠. 자, 70번 문제로 갑니다. 임대용 빌딩의 현금 흐름 분석에 관한 설명 중에 틀린 거. 자, 거기에 2번 지문 보시면은 부동산을 우리가 취득을 해서 보유기간 동안 영업의 현금 흐름을 물을 때는 단위당 예상되는 우리 임대료 계산을 할 때는 항상 뭘로 간다? 연간으로 구해야 돼. 월이 아니라 임대료 계산은 항상 연간 임대료에다가 뭐를 곱해주면 임대 단위수를 곱해주면은 임대 단위수를 100% 완전히 임대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임대료 수입인 가능 총소득을 구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이제 100% 완전히 임대되기 어렵죠. 그러면 공실이 생길 수 있죠. 불량부채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죠. 그래서 불량부채는 우리가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을 얘기해요. 불량부채는 회수가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에다가 뭐를 대준다? 기타 소득, 영업 외의 수입인 주차료 수입, 자판기 수입을 대주면은 공시를 고려한 임대료 수입이 뭐죠? 유효 총소득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공시 및 불량부채와 기타 소득이 같으면요, 가능 총소득과 유효 총소득은 같을 수 있어요. 이 두 개 같으면 빼주고 대주기 때문에 그러면 유효 총소득은 가능 총소득보다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2번은 맞는 지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때 유효 총소득에서 뭐를 뺀다? 부동산을 운영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인 영업 경비를 빼주면 뭐가 나오죠? 영업 소득이 나오죠. 순수익이죠. 영업 소득 순수익인데 거기에 4번 보세요.
유효 총소득과 순영업소득의 차액은 뭐다? 영업경비와 같은데, 자, 밑줄은 감가상각비를 감안한 밑줄, 여기에 들어가서 틀렸어요. 자, 감가상각비를 감안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영업경비는요, 영업경비는 보유세인 재산세라든지 우리는 소멸성 보험료인 건물의 화재 보험료, 또 부동산 전문 관리 회사의 관리가 이루어질 때 관리인에 대한 인건비는 포함이 돼요. 그런데 뭐는 안 되죠? 우리는 소유자 봉급이라든지, 또 우리는 소유자 개인적인 업무 비용이라든지, 부동산 사용에 따라 우리 소모되는 부동산 자체 감가상각비, 이것은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가상각비는 영업경비에 포함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아까 감가상각비를 감안한 하니까 틀린지 뭐. 자, 은행 취득 시에 은행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에 대한 뭐를? 부채 서비스액이 뭐죠?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해 주면은 뭐가 나온다? 세전 현금 흐름 또는 세전 현금 수지가 나오는데, 이 3번 보시면은 은행 대출금이 있다면은 순영업소득은 항상 세전 현금 수지보다는 크죠. 예, 대출금이 있다면. 자, 그리고 세전에서 뭐를 뺀다? 부동산 영업에 따르는 소득세를 납부하면은 이제 뭐가 나온다? 세후 현금 수지 또는 세후 현금 흐름을 구할 수 있죠. 이때 거기에 보면 세후 현금 수지는 지분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여러분이 마음대로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돼요.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는 소득. 자, 그리고 1번에 요거죠. 1번 지문은 처분한다고 예상했을 경우에 매도 가격에서 뭐를 뺀다? 매도 비용. 여러분, 중개 보수라든지 법적 수속에 따른 비용을 공제해 주면 뭐가 돼? 순 매도액이 되죠. 여기다가 다시 중도 처분 시에 어떻게 돼요? 미상환된 원금은 갚아야 되잖아요. 미상환 저당 잔금이 나오죠. 그래서 대출금에 중도 상환 시에 뭐를 곱해주면? 잔금 비율을 곱해주면 구할 수 있고, 자, 요걸 갚으면은 이제 세금을 납부하기 전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몫이죠. 세전 지분 복귀액을 구할 수 있고, 세전이니까 처분 시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인 자본 이득의 세금이죠. 우리나라는 양도 소득세를 말하죠. 요걸 공제해 주면은 세후 지분 복귀액을 구할 수 있다. 자, 지금 1번이 요거죠. 매도 가액과 순매도액은 매도 경비가 제로란, 매도 경비가 없다면 같을 수 있다. 여기 1번 설명. 자, 그래서 4번 정답이고 70번, 71번 문제를 갑니다. 다음은 투자 예정 부동산의 향후 1년 동안 예상되는 현금 흐름이다. 연간 세후 현금 흐름 얼마냐? 자, 월 2만 원이야. 여러분, 월 2만 원이니까 연간 얼마? 월 2만 원이니까 연간 224만 원? 24만 원이 나오죠. 월 2만 원이니까 여기다가 임대 면적 얼마? 100제곱미터 곱해주면은 2,400만 원이 나오죠. 가능 총소득은 2,400만 원에서 뭐를 뺀다? 우리는 공실 손실 상대액은 10%죠. 2,400만 원에 10% 얼마? 240만 원을 공제해줬더니 유효 총소득은 2,160만 원이 유효 총소득. 영업경비는 2,160만 원에 얼마? 30% 얼마? 648만 원이 되겠죠. 그럼 이걸 빼주면 순영업소득은 얼마? 1,512만 원이 여기 되죠. 자, 부채 서비스액 600만 원을 또 빼주면
얼마 나온다? 912만 원이 세전현금 흐름. 소득세는 얼마? 또 20%. 912만 원에 20% 하니까 얼마? 182만 4천 원. 빼주면 이제 우리가 29만 6천 원이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정답. 그리고 이 수식의 흐름을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 출제할 수 있다. 자, 72번 영업소득세를 묻는 건데, 자, 여러분이 세전현금 수지로 가죠. 자, 여러분 세전현금 수지일 때는 어떻게 된다? 세전현금 수지에서 대체충당금은 세금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죠. 자, 세전현금 수지 4천만 원에 대체충당금 얼마? 350만 원이고, 자, 또 뭐는 원금은 상환액은 기간 말 자기 자본이 증가하기 때문에 세금 공제가 안 돼요. 세금 공제가 안 됩니다. 원금 상환액은 세금 공제가 되지 않는데 얼마냐? 400만 원이 나오고, 또 세금 공제가 되는 건 뭐죠? 부동산 자체 감가 상각액은 세금 공제가 되는데 이건 얼마? 250만 원이다. 그럼 요거 계산하면 4,500. 자, 과세 소득은 4,500만 원에 뭐를 곱해준다? 세율을 곱해주면은 영업에 따르는 소득세를 구할 수 있는데, 세율이 얼마죠? 20%. 0.1을 곱해주니까 얼마 나온다? 900만 원이 나오겠죠. 900만 원. 자,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3번 문제 보시면은, 자, 세후 지분 복귀인데 매각 예정 가격, 매도 가격이 100억 원이고 매도 경비는 100억의 5%는 얼마? 5억 원이죠. 그러면은 순 매도액은 얼마? 95억 원이에요. 자, 그리고 기초 대출금은 얼마죠? 우리는 50억에 중도 상환 시에 잔금 비율은 몇 프로? 54%. 50%면 25억인데 54%니까 27억. 예? 27억 원을 공제해주면 얼마? 세전 지분 복경 68억 원. 자본이득세 얼마? 양도소득세 12억 원을 빼줬더니 세후 지분 복격은 얼마? 56억 원이 구하고자 하는 답. 자, 그래서 3번인데 여러분 작년, 재작년, 2년 용서 요거죠. 요 두 수식을 이용한 이론 있죠. 이론 문제를 계속 출제했어요. 요 네모 안에 뭐 들어가는 거 수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선 우리가 오늘 이제 1교시에서 배운 것 중에서 우선 세 문제가 우선 기본 출제를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시고, 작년에는 기대수까지 포함한 여기 네 문제, 여기서 작년에 네 문제 출제를 했는데 하여튼 올해도 중요하니까 잘 정리해 두시고, 또 우리가 또 이제 네 문제 정도 이제 출제되는 범위가 바로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이죠. 자, 이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이 74번 문제부터인데 이것은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